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8월 기준으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네 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노원구는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불어오는 바람마저 뜨거웠고 마치 도시 전체가 찜질방에 들어선 듯한 하루였습니다. 첫 소식 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 사거리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스팔트부터 건물 외벽까지 완전히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지명과 건물이 무려 48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산으로 해를 가리지 않고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더웠던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추 아니에요.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직 한동안 더 더울 것 같네요. 강바람을 기대하고 찾아간 한강도 폭염의 열기만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이 붐볐을 한강 휴식 공간인데 날이 더운 탓에 놀러 나온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리 밑 그늘에 모여 잠시나마 햇빛을 피해보지만 강바람이 불어도 너무 뜨거운 걸 느끼니까 여기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이젠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10분 걸었는데 여기 사우나 찜질방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공식 관측소 기준 38도. 올해 가장 더운 날이자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오후 3시 28분 노원구에 설치된 관측 장비는 40.2도를 가리켰는데 서울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관측된 건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하남 덕풍동은 40.8도, 전남 광양 40.2도, 대구 39.9도 등 전국 곳곳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 호남권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를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하향했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재난과도 같은 폭염은 도심에선 특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난로처럼 열을 내뿜고 도심에서 그늘막 역할을 하는 나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입니다. 새빨갛게 물든 아스팔트 도로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그때뿐 금세 다시 뜨거워집니다. 뿌리고 나면 말라버리지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채운 불투수면은 여름 폭염을 더 힘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흙과 달리 열을 머금었다가 뿜어내며 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 자체가 순환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불투수면이라는 거는. 물에 증발되면서 기화열이나 이런 걸 해서 열을 어느 정도 앗아가는 기능도 좀 떨어질 거고. 흡수된 열이 해가 진 뒤에도 배출되면서 열대야를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의 불투수면 비율은 지난해 53.16%,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6년 사이 축구장 94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늘막이 되는 가로수는 같은 기간 18,000여 그루 감소했습니다. 떼약볕에 노출된 보행로는 이렇게 달궈져 있는데요. 불과 몇 발자국만 들어가서 울창한 나무 아래를 보면 10도 정도 차이 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열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늘로 이렇게 알아서 끼는데 시원하고. 최근 한 연구 결과 면적의 30% 이상을 나무가 덮는 수관 피복률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여름철 지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시에 나무와 숲을 더 많이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폭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정비와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가로수가 일부 줄었다며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펄펄 끓는 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일부 지역에선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권민규 기자, 금요일 밤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말 습하고 무더운 날씨인데 강남역은 역시 강남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금요일 밤이라 평소보다 많은 인파의 열기로 한낮 못지않게 덥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현재 35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역 안에서도 온도를 재어봤습니다. 역사 밖과 비교했을 때 불과 5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실내외 모두 매우 덥습니다. 시민들은 어디를 가도 찜통이라 냉방시설이 갖춰진 인근 카페와 식당 등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피곤하고 이제 더우니까 몸이 막 축축 늘어지고 지나가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어지럽다 이러면은 좀 편의점 가가지고 잠깐. Yeah, sometimes I went to the shops just for the air condition. Yes. Not shopping. Yeah. And after 5 minutes, 10 minutes, I go out. 네, 서울은 보름 넘게, 제주는 한 달째 열대야인데 이 더운 밤은 언제쯤 끝날까요? 네, 제가 이곳에 2시간째 서 있는데 낮과 밤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덥습니다. 열대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서울과 인천은 16일째, 부산은 19일째, 제주는 무려 31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선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초열대야는 국내 기상청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초열대야가 관측된 건 지난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유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앞에서 SBS 권민규입니다. 이런 폭염에도 환경관리원들은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위해 땡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된 작업 중간중간에 잠시라도 쉬며 더위를 식혀야 하지만 현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쓰레기 수거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길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차에 옮겨 싣습니다. 오전 9시도 되지 않았는데 기온은 벌써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골목길을 오가며 쓰레기를 걷다 보면 금세 온몸이 다쳤습니다. 요즘은 새벽부터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더위와의 싸움이죠. 지금 제가 30분 정도 골목 곳곳에 걸어 다니면서 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옮기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흐를 정도입니다. 대형 폐기물을 옮기는 일은 더 고됩니다. 하나, 둘, 셋. 종일 햇볕에 달궈진 폐가구들은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 표면 온도는 48도를 훌쩍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더워서 얼음물을 저희가 출발할 때 가져오는데 금방 녹아요. 차에 있어도. 날카로운 폐기물과 낙하사고 위험 때문에 헬멧과 안전화에 보안경까지 착용해야 하는데 땀 때문에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계속 벗고 닦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상 끼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쏟아지는 쓰레기, 작업을 멈출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수거차는 아침 7시 30분부터 폐기물 수거를 시작했는데요. 1시간 30분 만에 3.5톤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미룰 수가 없죠. 바로 냄새 나고 벌레 생기고 그래서 그날 바로 처리를. 고된 작업 중간 잠시 쉴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긴 한데 담당 구역을 계속 이동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그늘을 찾아 잠시 더위를 식히는 게 전부입니다. 옆에 휴식장소 조금씩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휴식장소가 없는 게 좀 많이 힘들다고.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리원들은 오늘도 뜨거운 거리 한복판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한풀 꺾이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해안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대표 관측소 최고 기온은 38도였죠. 8월 상순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3위에 해당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이 무색하게 역대 가장 뜨거운 입추였습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가 40도를 찍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상청은 에어컨 실외기 같은 인공적인 열기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공식적인 데이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관측 지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때문에 노원에서 기록한 40.2도가 올해 첫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날 사례입니다. 태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피는 중국 상하이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에는 간접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산지와 서귀포 전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돌핀은 중국으로 가지만 추가 발생한 태풍 2개까지 더해져 트리플 태풍의 한반도가 초긴장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4호 태풍은 발생 하루 만에 소멸됐고 제15호 태풍 차놈 역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반도를 마치 이불처럼 덮어온 2개의 고기압 중 상층 고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내일부터는 폭염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다음 주까지도 고기압권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부터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나무가 많은 산을 찾으면 시원할 거라 기대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폭염에 취약한 탐방로를 지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장선희 기자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은 한낮, 도봉산 국립공원 탐방로에 올랐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걷다가도 그늘이 걷히는 순간 햇볕이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켜자 같은 탐방로인데 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무 그늘이 덮인 땅은 34.3도, 몇 걸음 떨어진 땡볕 구간은 지표면 온도가 74.3도까지 치솟습니다.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에 발밑에서 올라오는 열까지 더해집니다. 30분을 올랐을 뿐인데 땀이 멎지 않습니다. 산행 전 36.9도였던 기자의 체온은 30분 만에 37.6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에도 탐방객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지를 하다 하면은 좀 쉬었다 앉았다 하고 그러죠, 그늘에.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여성봉 일대처럼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간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그늘이 없는 바위와 능선 구간에선 온열질환은 물론 어지럼증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바위를 못 가요. 더 뜨거워서요. 능선에 가면 햇빛도 많이 나고 요즘은 안 가요, 여름에. 연간 폭염일수는 지난 2023년 14.21에서 지난해 29.7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름철 탈진, 탈수 같은 온열 관련 산악사고 구조 인원은 162명에서 248명으로 함께 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그늘이 없거나 경사가 급한 전국의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했습니다. 구토 증상이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런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즉시 하산을 하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증상이 좀 심하시면 119나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등산 도중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운 날씨엔 폭염 취약 탐방로를 오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길어지는 폭염에 산과들 모두 바짝 마르면서 여름철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진화 작업도 쉽지 않은 데다 가뭄까지 겹쳐 불을 끌 물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KNN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산불 진화 헬기가 날아올라 불은 꺼졌습니다. 실화로 추정되는데 때 아닌 여름 산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놀란 건 사실인데 혹시나 또 막 번질까 봐 전 애매로 산청이다 저 마천 저런 데 막 불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됐죠. 뭐. 오늘 오후 함양군 안희면의 한 야산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달 초 밀양시 상남면의 들판도 불탔는데 밀양에서는 이보다 보름 전에도 산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8건뿐이었던 8월 산불이 올해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폭염과 가뭄에 들판과 야산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쌓여 있어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밀양은 지난달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0%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산과 들 모두 바싹 말라 있습니다.
나무는 조금 상층부는 침수는 조금 괜찮은데 크게 상층부로 많이 확대는 안 되는데 지폐화 쪽에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쭉쭉 타고 이렇게 확산된다고. 봄과 겨울보다 바람이 덜해 대형 산불로 번질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폭염 속의 진화 작업 자체가 힘든 데다 가뭄에 물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물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기가 인근에서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면 산불 진화에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는 이제 단점이 생기는 것들이죠. 폭염과 가뭄에 때 아닌 여름 산불 위험까지 커지면서 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정식으로 개장한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없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한 해변. 지난 2일 가족과 물놀이를 왔던 60대 남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인 만큼 안전요원이 없는 곳인데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구조요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CPR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경찰분들하고 그 소방대원분들도 오시고. 피서객 한 명이 튜브에 매달린 채 먼 바다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이한류에 휩쓸린 건데 해변에는 구조요원 한 명 없습니다. 다행히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날 고성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라 구조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비지정 해변이어서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알고 있고 근데 제 생각은 이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깊이만 안 가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강원과 경북 해변에서 물놀이 도중 숨진 사람은 9명인데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1명을 제외하면 8명 모두 비지정 해변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고 너울성 파도나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에는 해변 출입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도 더위에 지쳐 기운을 잃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선 얼음과 과일 같은 특식을 준비하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동물들의 피서 풍경을 유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7마리 가운데 가장 막내인 2살 설호입니다. 시원한 얼음을 발견하자 혀를 내밀어 더위를 식힙니다. 엄마 호랑이와 함께 얼음 사이 숨겨둔 물고기를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애기랑서 갖고 노는 거고요. 서울대공원은 연이은 폭염에 지친 호랑이의 활력을 높이고 수중 사냥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특식을 마련했습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거의 물에 많이 들어가거나 그늘을 찾아서 간다던가 이동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때 짜증이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관찰되긴 합니다. 검은 털로 온몸이 뒤덮인 반달가슴곰 아웅이에게도 이번 여름은 고역입니다. 제철 과일과 냉동 생선이 담긴 얼음 빙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리를 잡고 참외 하나를 쥐더니 먹방을 시작합니다. 코끼리들은 피서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육장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향한 곳은 황토. 긴 코로 모래를 온몸에 흩뿌리며 황토 목욕을 즐깁니다. 진흙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코끼리들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수박이 배달되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일본 원숭이들. 누가 뺏을까 재빠르게 들고 달아나는가 하면 가장 시원한 얼음 위자리를 차지합니다. 서울대공원이 오늘 하루 16개 동물사에 제공한 과일과 채소 등 930kg 규모의 특별식은 시민들이 조성한 동행기금과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소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걸어서 몇 분 거리인 집 앞 편의점도 배달을 이용하는가 하면 무더위를 견디기 위한 뷰티 관련 제품들은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람이 울립니다. 배달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한 상품은 냉장 피자와 시원한 커피. 직원이 물건을 찾아 봉투에 담고 잠시 뒤 도착한 배달 기사에게 주문 상품을 건넵니다. 번호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문한 곳이 편의점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물어봤습니다. 한 300m 정도. 요즘에 그냥 편의점에서 배달 많이 시키시나요? 어떠세요? 네, 많이 시키세요. 그래도 한 1-20%는 하는 것 같아요. 걸어서 몇 분이면 갈 거리지만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 앞 편의점에 나가는 대신 배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편의점 브랜드의 전체 배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 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폭염 대비 상품들을 집에서 편리하게 배달로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 폭염 속에서도 살아남자. 이른바 생존 뷰티를 내세운 기획 행사장 앞엔 무더위에도 줄을 섰습니다. 땀에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860% 넘게 늘었고 열감을 낮춰주는 쿨링 스프레이 검색량도 160% 증가했습니다. 오직이 이제 포수인데 이제 더운 데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뿌리면 시원해지는 제품들이 있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상품 매출도 상반기 대비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극한 폭염이 점점 잦아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생존템 시장도 매년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SBS 홍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다루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엔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이 추가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 기지 부지였던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 부지에 포함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이곳도 추가 부지로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지로 사용될 때 오염된 토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정화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른바 7시간 마라톤 점검회의에선 우리 정부가 먼저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뒤 미군 측과 비용 부담 등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부지 확보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정화 작업에만 수년, 또 주택 건설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인 것도 변수입니다. 수요하겠죠. 더 몰리는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게 다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여기가 주택지로 되면 129 대책의 대상지 중에서도 사업 추진의 속도가 안 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6,800가구 공급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는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숙제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경마장과 옛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도 한국 마사회 노조와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밀어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할 유인이 높아져 임대차 시장엔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임대인도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도 모두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 학군지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의 전세 매물이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일주일 전에 비해 6.3% 감소했습니다. 실거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둔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주하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지금 오른 게 3, 4억이에요.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되시겠죠. 전세 매물이 없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해 강남구 대치동 전세 매물은 18.6%, 송파구 잠실동 13%, 마포구 공덕동은 1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최근 줄어든 서울 주요 지역 전세 물량은 더욱 귀해질 전망입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여지가 있고요.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퇴거 통보를 하고 갑자기 실거주 계획을 세워야 할 임대인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료 5% 미만 인상으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됐던 상생 임대인 제도가 폐지되고 등록임대 사업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도 못 받고 입주하지도 못하고 왜 저는 그 집을 계속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갖고 있었는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국가가 약속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건 소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내놨습니다. 애꿎은 청년들을 난민으로 만들지 말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십시오. 손영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며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한 보트하우스를 통해 10,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하우스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한 대당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만세대의 경우 5천억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위치는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을 활용하자고 썼습니다.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하우스로 설계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SNS 등에선 솔선수범하라, 청년이 피난민이냐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민주당에서도 우리나라 도심엔 유휴공간이 많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해당 SNS 글을 삭제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곧 지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당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란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전국의 선관위 9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당시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하라고 내린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선관위,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 모두 9곳입니다. 지난달 23일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이어 보름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영장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시도선관위에 큰 오류가 아니면 다음 시각 보고에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사실상 투표 현장에서 투표자 수 수치를 임의로 바꿀 수 있게 만든 이 관계자를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합수본은 또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수치 조정 방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직원 업무용 메신저 내역과 메일 등을 통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보낸 메일이 일선 시군구 선관위에서 실제 업무 지침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도 거론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선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건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국회에서도 이런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이전까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갖고 당초 법야권의 초기 논의 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의원의 형수법 초안에 담기기도 했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부활하는 셈이란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선 빠졌습니다. 개정 형수법에 따라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는 위법 수사가 돼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선 지배적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유죄하면은 더 나아가서 불법 수사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검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만 참여하는 방안도 파견 금지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에선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다가 박탈하는 규정을 갖다 형소법에 넣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피고인 측에서 100% 다툴 거라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은 모두 9개. 증권,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수법이 시행된 뒤엔 90일 안에 해산될 처지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 외곽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무차별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이 학교를 다니는 14살 학생이었습니다. 김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이 교사의 인솔에 따라 황급히 대피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학생들은 책상 아래 숨어 두려움에 흐느낍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태국 방콕 북서부 논타부리주의 한 명문 공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8학년 14살 학생이 동료 학생과 교사들을 향해 자동권총 수십 발을 난사했습니다. 학생 3명과 교사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위독한 상태라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이 포위해오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다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방에선 탄약 수십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도 용의자의 조부모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살해한 뒤 학교로 이동해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총기가 1000만 정 이상인 태국은 인구 7명당 1명꼴로 총을 가진 셈인데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학교 총격 사건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엔 유치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3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려면 최소 1년 전부터 그야말로 입학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바로 이맘때가 내년도 원서 접수철인데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온 가족이 학교를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지적 장애가 있는 8살 선율이. 선율이 가족은 지난해 11월 입학할 특수학교를 찾아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 왔습니다. 일단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선율이가 살던 동네엔 입학 가능한 학교가 없었고 인근 학교는 경쟁률이 극심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특수학교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힘들다. 원서를 넣기 위해 집도 보지 않고 계약부터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 입학 원서가 마감이었는데 제가 그 전날 알게 된 거죠. 그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계약을 한 거죠. 최근 20년간 학생 인구는 36%가량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중증 장애 등으로 특수학교가 절실한 아이들마저 학교가 부족해 순번에서 밀려나는 실정입니다. 올해 경쟁률이 낮았어서 5점 몇 대 1이었다고. 그전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 해서. 중증 지체장애 아들을 둔 시아 엄마는 특수학교 원서를 쓰며 교육청에 호소문까지 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환경과 성인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시아의 하루하루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특수학교 20곳 신설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지난해 단 한 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중등 과정을 모두 포함한 큰 학교보다 소규모 학교를 집 근처에 쪼개 세우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특수학교 규모를 쪼개면 되거든요. 초등학교 과정만, 중고등학교 과정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학교를 소규모화하고. 결국 특수학교를 포기하고 일반 학교 원서를 집어든 한 학부모는 절박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저희는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4세고시를 치르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7세고시를 치르고 단순 그냥 정말 필요한 학습을 하기 위한 건데. SBS 박수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 통행료는 어떤 형태로든 부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 급등과 무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일정 기간 이란 측 북측 항로와 오만 측 남측 항로로 하되 그 이후에는 모든 선박을 해협 중앙 항로로 다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이 오고 가는 선박에 다 관여하고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통행료도 책정하게 될 거라는 이란 정부 관계자 발언도 보도됐습니다. 또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적대국 선박은 해협을 아예 못 다니게 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나 개인은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So expensive that me and my friend we carpool and stuff. Like if we're gonna go somewhere, we'll choose one car instead of going in two cars to save gas. 전쟁도 곧 끝나고 호르무즈도 개방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도 다소 신중해졌습니다. Has a deal been reached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Well, I don't want to say it has been. It's sort of open right now. 일부 무기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Very powerful. That we have unlimited, virtual unlimited supply.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대규모 공격 임박, 잠깐 취소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섰는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해운단체들은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며 유엔과 국제해사기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획득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유지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목적이 아닌 관광이나 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해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또 미국 주재 외국 공관 직원들과 미 정부 지정 테러 단체, 적성국 소속 인물의 자녀에게도 출생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강력한 대규모 단속도 지시했습니다. This will give us the right to do it in a much more forceful manner. 앞서 트럼프는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불법, 임시 체류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려 했지만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태생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We had a very unfortunat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birthright. Our country suffers because of it, and we're ending it a different way.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이 기존 법에 있는 시민권 박탈 허용 조건을 확대한 것뿐이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도 무효 소송이 잇따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가 중국 부자들이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SK하이닉스가 보통주 1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02% 수준으로 배당금 총액은 약 2,733억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고 배당금은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중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일정으로 추가 배당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폭염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기 하남의 기온이 41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40도를 넘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이 극한의 폭염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과 거리가 가까워진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호우도 쏟아지겠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은 폭염이 단숨에 꺾이겠습니다. 내일 태백의 낮 기온이 25도, 모레는 21도 예상되고요. 38도까지 오른 서울은 내일 35도, 모레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7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35도로 오늘보다는 3,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매우 무덥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33도 안팎의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이어지는 만큼 더위의 건강관리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